어제까지만 해도 세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38일간의 포화가 멈추고 닫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배럴당 110달러를 찍던 유가가 단 하루 만에 19% 폭락했으니까요. 증시엔 파란불 대신 초록불이 돌아왔고 누군가는 그 하루 사이 수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 정확히 10시간을 버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하늘을 다시 뒤덮었고 100회가 넘는 폭격이 쏟아졌고 사상자는 순식간에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선언했어요. 휴전은 파기됐다.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젯밤 안심하고 잠든 사이 당신의 계좌에서는 이미 숫자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의 응원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4월 7일 밤 파키스탄의 극적인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38일간 불타던 중동의 하늘에 처음으로 침묵이 내려앉았고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했어요. 뉴욕 증시 선물이 수직으로 올랐고 배럴당 112달러를 찍던 WTI 원유 선물은 장중 91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락률 19%, 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죠. 서울에서도 코스피가 종전 기대감에 8%가 넘게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은 29원이나 빠졌어요. 텔레그램 투자 채널마다 축배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축배의 거품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어요. 휴전이 발효된 지 불과 수시간 뒤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레바논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 교외, 베카벨리, 남부 해안 도시 티르까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이 쏟아졌어요. 레바논 보건부 집계로 최소 254명이 숨지고 116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는 단순했죠. 레바논은 애초에 휴전 대상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합의문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문의 빈칸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값이 된 셈이에요.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휴전 위반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항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상선 두 척이 조심스럽게 해협을 빠져나갔던 바로 그 뱃길이 다시 육중하게 닫힌 겁니다.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핏줄이 또다시 끊어졌어요. 어제 19% 폭락하며 안도감을 선물했던 유가 차트는 오늘 아침 다시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약속해놓고 폭탄을 떨어뜨렸고 당신은 그 약속을 믿고 잠든 사이 계좌의 숫자를 도둑맞았어요. 10시간, 이 세계에서 안도감의 유통기한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폭 39km, 길이 160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이 막히면 벌어지는 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지나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목을 통과합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수치가 더 무서워지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1%, 액화천연가스의 20%가 이 해협을 거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의 혈관 10개 중 7개가 동시에 막히는 셈이에요. 그 나비 효과가 당신의 지갑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놀라울 만큼 짧습니다. 해협이 막히면 원유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유가가 뛰어요. 실제로 전쟁 발발 직전 배럴당 66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는 개전 일주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고 봉쇄가 본격화되자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충격은 곧장 주유소 가격표에 찍혔어요. 3월 초 리터당 1702원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불과 한 달 만에 201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터당 300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매일 출퇴근에 왕복 40km를 달리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기름값이 대략 6만원에서 7만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에요. 치킨 4마리 값이 매달 주유소에서 증발하는 거죠. 하지만 유가는 혼자 오르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뛰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마트 진열대 가격표에 올라타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면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죠. 금리가 안 내려가면 대출이자는 그대로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소비는 쪼그라듭니다. 지구 반대편 폭탄 한 발이 환율, 유가, 금리, 물가라는 4개의 도미노를 차례로 쓰러뜨리며 결국 당신의 월급 통장까지 도달하는 구조예요. 한국 정부는 208일분의 비축유가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계산은 다릅니다. 봉쇄가 3개월을 넘기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그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멈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보다 3배 더 위험하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이불 속에서 주식 앱을 켜고 빨간 숫자가 초록으로 바뀌길 기도하는 그 마음.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만든 파동은 결국 그 새벽에 떨리는 손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포탄이 떨어질 자리를 미리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2월 28일 공습이 시작되기 석 달 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에너지 셀렉트 섹터 ETF 티커명 XLE에는 무려 38억 7,700만 달러, 하나 약 5조 원이 조용히 흘러들어갔어요. 전투기가 이란 하늘을 가르기도 전에 돈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신도 같은 버튼을 눌렀다면 한 달 뒤 계좌에는 투자금의 30% 이상이 수익으로 찍혀 있었을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1,500만 원을 번 셈이죠. 전쟁이 본격화되자 에너지 섹터는 S&P 500의 11개 업종 중 수익률 1위를 독주했습니다. 브렌트유가 66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정유사와 석유 메이저들의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방산주는 더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6개월간 45% 넘게 올랐고 레이시온과 아이쉐어즈, 미국 항공우주 방산 ETF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수천만 달러 단위로 쏟아졌어요. 과거 데이터가 이 패턴을 증명합니다. 1차에서 4차 중동전쟁 당시 S&P 500은 전쟁 직후 평균 1% 하락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 3.1% 반등했고 한 달 뒤에는 2.5%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에너지주와 방산주에 한정하면 수익률은 그 몇 배였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자금 이동의 규모예요. 수조 원짜리 돈이 전쟁의 냄새를 맡고 수주 전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속보를 보고 허둥댈 때 거대 자본은 이미 에너지와 방산이라는 방공호 안에 들어앉아 포성이 울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의 경로를 미리 아는 것처럼 그 돈은 파괴가 만들어낼 수익의 좌표를 정확히 찍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좌표가 당신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차트를 열었을 때 초록 캔들은 이미 하늘 높이 올라간 뒤였고 남은 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것인지의 선택뿐이었습니다. 2월 27일 오후 3시 38분 동부 표준시 기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로 향하던 에어포스원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전역 5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동시에 때렸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국가안보회의 본부가 무너졌으며 24시간 만에 12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한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누른 버튼 하나로 이란이라는 국가의 지휘체계가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전 세계 거래소의 전광판 색깔이 동시에 뒤집어졌고 수조 달러가 그의 입술이 열린 순간에 방향을 바꿨어요. 이 전쟁의 설계도는 트럼프 혼자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수주간 트럼프에게 군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로비했어요. 뒤에서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심지어 지상군 투입까지 부추겼어요. 겉으로는 중재를 말하면서 등 뒤에서는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3명의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나눈 대화 몇 마디가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더 냉혹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습 직전 오만의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발표했어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직후였습니다. 평화가 손에 잡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정보당국은 하메네이와 이란 고위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악수를 내밀면서 테이블 아래에서는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무대 위의 소품에 불과했고 진짜 대본은 이미 써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천 명의 목숨은 자국 이익이라는 방정식의 변수일 뿐이었어요. 그 방정식에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직후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그 동맹 세력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한 문장을 믿고 시장은 화로했어요. 유가가 19% 폭락했고 증시에 초록불이 돌아왔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을 찍었다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네타냐후는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은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이를 뒤에서 확인해줬어요.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레바논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트럼프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죠. 헤즈볼라 때문이다. 중재자인 파키스탄은 레바논이 포함됐다고 했고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같은 합의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호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합의문은 누구나 자기 입맛대로 읽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묘한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파고든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휴전 발효 시간 만에 레바논 전역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254명이 죽고 1165명이 다쳤어요. 이란은 즉각 이것은 휴전 위반이라며 호르무즈를 다시 잠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휴전 뉴스를 보고 이제 안전하다며 에너지주를 팔거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손실을 떠안았어요. 반대로
합의문의 빈칸을 미리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가 반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정답지를 보고 시험을 치렀고 당신은 문제지에 적힌 글자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합의문의 모호함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었어요. 그 기능의 수혜자 명단에 당신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유가 몇 달러, 수익률 몇 퍼센트, 시가총액 몇 조, 그 숫자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레바논에서만 1,7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집계 방식에 따라 2,000명에서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어요. 유니세프는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어린이 사상자가 1,1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에서 200명, 레바논에서 91명, 이스라엘에서 4명, 쿠웨이트에서 1명. 이 숫자들은 통계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거나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거나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입니다. 레바논 인구 590만 명 중 115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어요. 전체 국민의 20%가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겁니다. 어제까지 살던 집, 매일 걷던 골목,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잿더미가 된 풍경 앞에서 주가 차트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바다 건너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3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는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전체를 끌어올렸어요.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전제한 유가는 배럴당 64달러였어요. 지금 현실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그 격차만큼 누군가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누군가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새벽 배송 트럭의 기름값이 올라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올라 마트 가격이 오르고 마트 가격이 올라 저녁 식탁이 조금씩 초라해지는 그 과정을 숫자는 담지 못해요. 퇴근길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가격표를 올려다보는 순간 중동의 포성과 내 지갑의 무게가 같은 실에 매달려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레바논의 아이가 잃은 집과 당신이 잃어가는 저녁 식탁의 반찬 하나가 같은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이게 어쩌면 오늘 밤 가장 잔인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호르무즈가 열렸다 닫히고 유가가 폭락했다 다시 치솟고 휴전이 합의됐다 파기되는 이 롤러코스터 위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원칙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된 국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축을 분산시켜야 해요. 에너지와 방산에 돈이 몰린다는 소식에 뒤늦게 올라타면 휴전 한 줄에 19% 폭락하는 칼바람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대신 원자재,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평소보다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요. 올해 금 가격은 온스당 4,758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UBS는 연중 6,200달러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금이 만능은 아니지만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두 번째는 헤드라인과 펀더멘털을 분리하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휴전 뉴스 한 줄에 끝났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합의문의 사각지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가능성, 이란의 재봉쇄 시나리오. 이런 변수들을 한 겹만 더 들여다봤다면 최소한 올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속보가 뜨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해요. 누가 이 합의로 이득을 보는가, 이 합의가 깨질 조건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손실을 막는 가장 값싼 보험이에요. 세 번째는 단기 변동성을 헤징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유가연동 인버스 ETF를 소규모로 편입해 유가 급등 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상쇄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높여 원화 약세에 대비하는 시기죠.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쟁 기간 내내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10%에서 15% 높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닥에 떨어진 우량주를 주울 수 있는 실탄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살아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끝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바논에서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질 때 지구 반대편 뉴욕 증시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유조선이 멈출 때 에너지 ETF에는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왔어요.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에는 숫자가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깁니다. 평화에도, 전쟁에도, 누군가의 죽음에도. 방산주가 오르는 건 누군가 버튼을 눌러 조작한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 수요가 늘고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반응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에요. 문제는 그 메커니즘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연금 계좌에 담긴 글로벌 ETF 안에 방산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노후 자금 일부가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의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구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죄악주로 분류되어 ESG 펀드에서 퇴출당했던 방산주들이 이제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필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ESG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고 있어요. 같은 미사일인데 명분이 바뀌니 윤리도 함께 바뀐 셈입니다. 투자자로서 수익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수익의 원천이 누군가의 파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계좌의 초록 숫자가 예전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아이를 안고 우는 사람의 사진과 같은 날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방산주 차트가 화면 위아래로 나란히 놓여있는 풍경.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냉혹한 현실론자로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덕적 울타리 안에서 기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답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같은 수익이라도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산주와 원자재 랠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일까요?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솔직한 철학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